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초기에 사정 정국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에도 그런 정국이 있었는데 먼저 자 평론가님 사정 정국이라는 게 뭔가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네. 그 부정부패를 척결을 하거나 네. 기존의 부조리들을 바로잡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그 전 정권이라든가 네. 주로 아니면 지금 현재 그 정권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네. 조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정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사정정국이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정의 칼날들이 공교롭게도 그 특정한 그런 어떤 세력들한테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일정한 이전 사정 정국을 조성할 때마다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하는 그런 행보들이 보였고 그런 것들이 쌓여져 왔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덧칠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정 정국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수사력이 많은 힘을 발휘를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대기업들 비자금 조성한 대기업 총수나 횡령한 총수들 그리고 대기업에게 불법 자금 받은 전현직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다 뭐 출두도 하고 조사도 받고 일부는 감옥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어떤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 부패에 대한 의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권은 좀 인기가 좀 올라가고 국민의 기대도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부정부패 척결 말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거든요. 정경유착 기업들은 또 떨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제일 자유스럽지 못한 게 탈세, 담합, 그리고 비자금이거든요. 이게 모든 죄명이 또 배임입니다. 배임죄는 미국에도 없는 죄입니다. 배임죄는. 그러니까 경영상의 실패. 지금 그 사정당국의 칼이 뭡니까? 지금 예전에 사자방,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서 요새는 이제 포자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포스코, 자원외교, 그 다음에 방산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이 비자금 왜 만들었습니까? 비자금 다 이 연결고리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 또 실세가 누구였냐? 그럼 이거는 또 전 정권의 실세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전 정권을 표적 수사로 한다. 표적 수사로 또 골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많이 경기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형 로펌입니다. 대형 로펌 중에서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수사 잘합니다. 검찰이 칼 잘 빼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런 쪽의 부정부패 비리 척결보다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업체는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개발 뭐 3개년 계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정부패 수사를 해가지고 막 칼날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그래가지고 기업체가 또 과감하게 투자하는데도 위축되거든요. 근데 비리 있는 뭐 기업들은 처벌은 받아야 되죠. 아, 그럼요.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잘못한 기업들, 또 정경유착을 통해서 잘못된 이득을 본 기업들의 어떤 문제들은 바로 잡아야지만 되는 거고요. 사정당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 혹은 사정당국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번 그 국면을 한번 보시면 부패와의 전쟁을 내걸면서 실제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왜 회복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거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율도 올라가고 뭔가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발언을 이렇게 좀 주고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아니 그게 그러면 과거에 검찰이나 금감원 이런 데는 뭐 했습니까? 꼭 대통령이 꼭 이런 말 하고 총리가 이런 말 해야 그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예방도 잘못한 겁니다. 실제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죠. 늘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그런 체계들을 갖춰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보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를 하시네. 특정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만 뭐 지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조기 레임덕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그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을 때에만 왜 사정정국의 칼날을 빼내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라는 기업체에서 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은 경영 실패. 경영이 실패된다. 뭐 인수합병에서 손해가 났다. 적자가 났다. 실패하면은 전부 다 배임죄로 걸어들이는 겁니다. 업무상 배임죄. 그러면은 누가 기업체가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사회이사 있고 이사회 있었습니다. 그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됐나요? 예. 또 국가의 감사원이나 검찰청 이런 데는 뭐 했습니까? 국회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박상용 변호사님의 그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그 부정부패가 있는 기업 총수들이나 대기업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의도가 있고 그런 의도에 휘말려서 희생양이 되는 건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의도 얘기라는 거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배임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 분명히 배임이라고 하는 배임죄는 건, 지금 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임무의 범위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배임죄가 뭐 추상적 위헌범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검찰에서 항상 잘 때 기업체에서 불만이 그거거든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전부 다 형벌로 하면은 누가 어느 기업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있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또 소액 주주들이라든가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또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정양준 전 회장 뭐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면서 MB 정권, 지난 정권의 실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그렇죠. 실세들 이미 징역 살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다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준양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은 정준양 회장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누가 그때 당시에 정준양 회장을 포스코에 세웠는가 사실은 강력한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준양 회장으로 뭔가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그때 기사들도 같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이미 보면 뭐 실명들도 다 거론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 당시에도 이미 실명 거론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정준영 회장을 세우고 MB 정권의 실세들과 혹은 MB 또 역시 그 일정한 비자금들을 마련해서 그 비자금들이 결국은 자원외교라고 하는 쪽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을 떠받치는 그런 하나의 고리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MB 정권 전체의 어떤 실정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강력한 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보복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코 회장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얘기하면 입 아프겠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덕을 받아서 그렇게 갔다면 그 도움을 준 사람의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정준양 회장이 있었을 때 포스코의 계열사가 30개에서 7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인수합병된 회사 중에 상당한 부실 회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반대됐다는 거 이런 회사에 왜 이런 투자를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작용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외압은 정준양 회장을 회장으로 세우는데 큰 공이 있을 만한 사람, 또 정 회장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사정정국 얘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에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그럼 과연 역대 정권은 어떤 사정카드를 꺼내든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YS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는요. 한번 보시면 고맙습니다. 역사를 확실히 바로 세우겠다. 역사 바로 세우기 참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얘기를 그때 했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국면 전환이 이런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죠? 그렇죠. 내란죄로 해가지고 했죠. 역사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역사는 바로 세운다.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바로 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역사 바로 세기는 당연히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출신들이니까. 근데 삼풍백화점 붕괴 등 이딴 참사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그거를 반전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썼다. 이 해석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위기에 있었을 때 어떤 리더십 또는 레임덕 현상이 있을 때는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쏟아내는 게 좋거든요. 이때 좋은 테마가
부정부패 수사입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사정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고, 부정부패, 국민들은 또 좋아합니다. 부정부패가 해소돼야 이 사회가 맑고 투명해진다라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이 자기의 어떤 지지율이나 또는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생겼을 때 한다는 거죠. 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때 97, 98년이 바로 IMF 환란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IMF 청문회가 열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환란의 주범으로 지목이 돼서 청문회에 참석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부를 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외환 위기 책임 규명을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청문회가 제의가 됐고요. 그래서 특히 이 경제 그 인사들 또 정부의 경제통을 책임졌던 그런 인사들이 이 청문회에 출석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동지 평생 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자 동지였던 김영삼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묵인을 했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는 나를 모욕 주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왜 나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이 또 언론의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신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받아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보면은 대북 특검 심판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사실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대가를 주고 치른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그 동교동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러니까 친노 측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뭐 옥살이 한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박지원 장관은 상당히 이에 대해서 좀 한이 맺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나중에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실제로 그 대선 자금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 대북 특검이 양날이었던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자금 수사로 차떼기 수사니 뭐 이런 것들이 뭐 강력하게 그 당시에 야권이었던 그쪽에 신한국당 쪽으로 향했고 그리고 지금 대북 특검은 야권의 어떤 그 공세를 받아들이면서 대북 특검이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그때 민주당이 결과적으로는 둘로 쪼개지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대북 특검은 여러 가지 그 우리들에게 과제를 또 남겨주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뭐 박지원, 뭐 임동원, 이기호, 뭐 정몽원 그 현대 회장도 거기 들어가 있었죠. 특히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면서 사실상 대북특검 국면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과도한 사전 정국이 실제로 어떤 참사를 빚는가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 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여소 야대라는 건 야당이 컸는데 그 야당이 이제 지금의 새누리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새누리당의 김대중 정부 시절 이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한 기획성 정상회담이랍니다. 이러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쩔 수 없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주하는 대응책으로 한 것이 바로 차떼기당, 그렇죠. 대선 불법 자금, 이해창 총재 불법 자금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 정부 이명박 전 정부에서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불러온 박연차 게이트였습니다. 박연차 게이트 상당히 이게 지금 그 박연차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계 순위 그때 620위권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620위권에 있는 회사를 털어서 얼마나 그 전체적인 정경유착의 문제들이 해소가 되고 할까 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아주 과감하게 박연차 때문에 마치 모든 정경유착의 핵심이 거기 몰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태광그룹 회장인데 박연차 씨가 태광그룹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연고를 둔 기업이고 그렇죠. 재계 순위가 한 600위권 됐는데 탈세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세무조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세무조사. 2008년 7월에. 근데 그 세무조사를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부산국세청이 안 했죠. 서울국세청이 했습니다. 지금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 4부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부산에 있는 그 태광그룹을 실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전 정권의 실세들이 전부 연루가 되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수사까지도 이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로비들이 확인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박연차 게이트를 해야 되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 광우병 전국 때문에 그야말로 또 레임덕 상황까지도 거의 몰려가는, 실제로 스스로가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쨌든 그 당시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들이 나와서 했을 뿐이다. 뭐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 처벌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쭉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의구심,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을 사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 당시에 비리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수사를 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수사를 하느냐. 저는 이 경우에 이제 사정정국에 하는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국세청,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 네 개의 기관들이 꼭 그 전에 이 네 개의 기관들도 그 전에 비리를 갖다가 예방하고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정 정국의 시점이 어디냐면은 통치권자가 리더십에 위기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행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뭐냐? 전에 그 통치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취임식이나 이임식 때는 항상 물러나는 사람은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언제 나를 향한 칼을 갖다가 댈 수 있지 않은가. 이게 말은 뭐 부정부패 해소 이런 거 좋지만은 꼭 모든 거를 또 수사로만 단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회 같은 경우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고 국회도 감시 활동하고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돼야, 또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이런 게 되지 않지. 맨 우리나라는 수사와 처벌, 그리고 그것이 당하는 사람들은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악순환, 이거는 단절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죠.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정권이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이 됐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과거 정권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처벌가거나 아니면 징역살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 정권과의 관계를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를 하려는 노력인지, 아니면 워낙 깨끗해서 그런 건지요? 아니,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요, 대통령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가 가능한 기관들이 있죠. 실제로 그 FBI 같은 경우도 물론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누구든지 투명하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들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조들이 들어와야지만 이 문제의 고리가 해결되는 건 아닌가 하는 주장들이 있지요. 정치 보복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그 사정의 칼날들은 미국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처럼 정말 특정한 시기에 탁 불거져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정의 추억들 보지만 역사 확실히 바로 세웠습니까? 아직까지도 전두환 추징금조차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IMF도 실제로 IMF 주역들이 다시 MB 정권에서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대북 역시 특보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화려한 이벤트가 돼버리는 그런 사정정국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공직자들을 그 자리에서 그 시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리를 하면 보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다. 사정 정국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거죠. 어떤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면을 본다면 그만큼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 정국을 만드는 것, 조성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정리를 하면서 지금 들은 속보 자막으로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정보위 여야 의원들이, 청문위원들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는데요. 어제 청문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야 모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특별히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직무 능력, 수행 능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문회가 끝났는데 뭐 과거에도 이 총리나 아니면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가 끝났는데 바로 오늘 오전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병호 후보자는 조만간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